자, 근데 태동기 들어갑시다. 자, 근데 태동기에서 앞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548페이지로 바로 들어갈게요. 548페이지 근대사회의 태동 봅시다. 아이고. 자, 지금 여러분하고 하는 단어는 근대사회고요. 자, 근대사회가 아니라 근대태동기죠. 자, 봅시다. 근대태동기라는 건 근대를 태동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움직임. 그러니까 근대사회는 아니지만 근대사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근대태동기라고 하는데, 자, 이 근대태동기라고 하는 건 전 세계의 역사 발전 법칙은, 역사 발전 방식 또는 법칙은 고대, 중세, 근대의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물론, 즉 물질적 측면에서의 역사를 연구한 거죠. 그 역사 연구에 따르면 원시 공산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공산주의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 발전은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라고 제시를 한 건데, 일단 마르크스의 의견 중에서 현대는 이미 잘못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은. 하지만 현대 공산주의 사회 빼고 그 앞에까지는 전부 다 지금도 통용되는 역사 발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런 대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대는 노예제가 있어야 우리가 고대라고 할 수 있고요. 중세는 봉건제도가 있어야 중세라고 부를 수 있고, 근대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랑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현대는 지금이니까 빼고, 자, 그러면 역사는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발전했는지 봅시다. 우리나라의 고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예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는 노예제 사회다. 노비가 존재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 시대를 노예제 사회라고 보죠. 그래서 고대에는 삼국과 남북국 시대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좀 문제긴 하지만 중세는 봉건제 사회인데 중세는 고려 시대로 봐요. 우리나라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이름의 제도는 없었어요. 서양 중세에는 봉건제도가 있었고, 유럽, 그 다음에 일본에도 봉건제도가 있었고, 중국 주나라에도 봉건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봉건제도라고 딱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제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신라 말기부터 등장한 호족이 바로 이 봉건제도, 호족의 어떤 그런 형태가 봉건제도로 봐서 고려시대가 바로 봉건제도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세시대도 우리나라가 겪은 시대인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근대시대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고려 다음 시대는 조선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죠. 자, 근대로 넘어가야 돼요. 중세에서 근대로. 그런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조선시대에 자본주의가 없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없네. 자, 그러면 이 마르크스에 따른 역사 발전 5단계설은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거구나. 네,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서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아서, 자, 그러면 요 시대가 근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근대와 중세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가진 건 아니에요. 아시아 지역이 이런 3단계로 딱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시대를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세와 근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근세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근세 시대는 조선이냐? 네, 조선이죠. 그러면 근세 다음에 근대로 넘어가야 되냐? 아까 근대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자본주의하고 뭐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선시대를 다시 나눴을 때 아까 자본주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근세 다음 시대에도 근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시대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를 근대 태동기. 말하자면 근대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근대는 아닌. 그래서 조선시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조선 전기, 여기는 조선 후기. 자, 그래서 근세 시대와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 그리고 근대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배우게 될 시대는 요 시대죠. 근대 태동기. 자, 근대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 그런 시대가 근대 태동기고요. 요 근대 태동기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여러분하고 지금 조선 후기. 여러분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원 이름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시대의 제목이 근세의 문화였어요. 그쵸? 근세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대를 뭐라 그래요? 근세 시대라고 하는구나. 근세 시대는 그러면 나라로 따지면 언제? 조선 전기. 시기로 따지면 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하고 배우는 시기의 이름은 근대 태동기 또는 근대사회의 태동. 자, 그리고 지금 배우는 시대는 무슨 시대? 조선 후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대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시기,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 근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를 우리가 근대 태동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요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시대는 근대를 지향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대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근대를 지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근대를 지향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근대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근대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인 측면에서 과연 근대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 548페이지에 자, 근대사회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근대사회의 1번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이 근대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정치에는요. 민주주의랑 자본주의가 있어야 되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말하죠. 그 다음에 경제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본, 돈이죠, 돈. 그래서 자본이 모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또 자본을 모으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대자본가, 뭐 이런 자본을 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거를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자, 평등사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사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합리주의 사상이 등장을 해야 자, 이런 모습들이 각 분야에서 등장을 해야 이 시대가 근대의 모습을 지향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가 조선 후기니까 조선 후기 즉 근대 태동기. 자, 우리 근대 태동기를 지금 배우는데 이 시대가 과연 이런 근대 지향적 움직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는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붕당의 변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붕당 정치 우리 지금 이제 배울 건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붕당 정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변질되죠.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붕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더욱더 안 좋은 형태의 정치로 흘러가게 돼요. 조선시대에 가장 안 좋은 정치 형태가 바로 세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나타났다는 건 정치가 제일 엉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정치는 민주주의의 움직임을 당연히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나머지 측면에서는 전부 다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을 수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는 자본주의가 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가가 수공업자를 고용하는 선대제 수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가가 덕대를 고용해서 덕대가 광산을 운영해주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건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등사회에서는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죠. 자, 신분제도가 동요하게 돼서 양반은 증가하게 되고 상민과 노비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었어요가 아니라 이 당시에 양반이 전체 인구 중에 6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양반이면 뭐 이거는 거의 평등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등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합리주의 사상이 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리학이 여러 가지 이런 조선 후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주교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한 단 하나의 분야는 어디예요? 정치. 하지만 나머지는 근대 지향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즉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로 놔뒀으면 발전했겠죠. 근대로, 더 빨리. 하지만 중간에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또 다른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게 돼요. 그 시대가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좀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더 발전했겠지. 근데 일제시대가 중간에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해 먹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근대사회로 갈 수 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망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한번 위기가 있어. 그 위기가 1, 20년 아니잖아요. 35년 가까이 일제시대 35년 동안에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갖은 수탈에 뭐 시달리다가 말하자면 일본의 식량창고 역할에다가 그 다음에 인적자원, 물적자원 뭐 이런 식으로 수탈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뒤에 가서야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가서야 다시 이런 모습들이 등장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문에 망쳤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일제에서는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걸 일본이 주장을 하죠. 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식민지를 통해서 조선이 근대화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건 누구란 얘기예요? 일본이 식민지를 통해서 조선을 근대화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발전시켜준 거야. 그렇게 일본이 제시하는 걸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거를 반박하려면 우리는 뭘 제시하면 될까요? 아니거든. 경제에는 요런 게 나타나고 있었고 사회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었고 문화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놔뒀으면 더 잘 살았을 거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금방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 우리 근대 지향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박할 수 있는 이론들이 이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경제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전부 다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경제 파트를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분야가 많잖아요. 경제도 그냥 단순히 경제가 아니고 뭐 토지제도, 조세제도의 변화에다가 상업, 수공업, 광업, 그 다음에 화폐, 무역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근대 지향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경제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못 따라가고 제일 발전 못한 거는 어느 부분? 정치.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정치. 그 못 따라가는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붕당의 변질, 세도 정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대 지향적인 모습들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548페이지에
근대의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549페이지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지향적 움직임, 그리고 이 중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한 분야가 정치.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5번 정치적인 측면만 엉망이구나, 이런 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내재적 역량, 무슨냐면 내재적 안으로 역량, 힘이 있어. 우리는 힘이 있어. 근데 일본이 망해먹었어. 이제 망쳐먹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근대 지향적 움직임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들어가 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조선시대 나오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 자, 우리가 배우는 시대가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는 크게 17, 18, 19세기. 17, 18, 19세기를 조선 후기. 우리 앞에서 조선 전기 근세는 몇 세기 몇 세기였어요? 15, 16. 그렇죠. 15는 홍구, 16은 사림. 그래서 홍구와 사림이 지배하는 15, 16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15, 16세기 우리가 앞에 조선 전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선 후기 17, 18, 19세기. 자, 그래서 왕으로 따지면 17세기는 선조 끝부분부터, 그러니까 한 광해군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한 광해군 정도부터 숙종 초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숙종 때까지. 숙종이 18세기 초반까지가 숙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광해군부터. 선조부터긴 하는데 선조는 이제 그 앞부분에 업적이 더 많으니까 빼고 광해군 정도부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숙종 끝 무렵부터 그 다음에 영정조까지. 요 앞에 이제 경종이랑 있지만 뺐어요 그냥. 그 다음에 영정조. 그 다음에 여기는 순원철. 세도정치니까 순원철까지. 그래서 요 조선 후기는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까지, 고종이 집권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근대 태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중간에 안 쓴 왕들은 여러분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조선시대 왕은 계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하다 공부하기가. 지금 제가 광해군에서 숙종이라고 썼지만 이 안에 왕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왕들은 우리가 앞에서 대외관계 하면서 이미 배웠어요. 광해군 다음에 뭐 인조반정 일어나고 뭐 효종, 현종, 숙종 이렇게 이제 쭉 한번 배우긴 했는데 붕당정치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근대 태동기는 요런 시대구나라는 거 일단 크게 왕으로 한번 분류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을 한번 본격 들어가 봅시다. 정치부터. 자, 조선 후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임난,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후한 시기 거기까지를 그냥 근세로 보고요. 그 즈음부터를 조선 후기로 보는데 딱히 몇 년부터예요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대외 관계는 여러분 책이 편성이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게 그냥 임난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외 관계는 한 효종 때까지 근세에서 다루고 그 대신 붕당 정치는 선조까지만 다루고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좀 애매한데 그냥 우리는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디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제가 다시 돌아가야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임진왜란 중. 지금은 언제냐면 지금 요 시기는 임진왜란 중이에요. 자,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왜군과 명나라 사이에 휴전협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냐면 그 휴전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 그러면 걔네들이 휴전회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쉬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과정이고 전쟁 쉴 때 노는 게 아니고 놀았던 게 아니고 그 시기에 군사를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를 정비하고 이제 그런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임진왜란 그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으로 가면 이제 비변사가 생기는 시점부터 이제 여러분 근데 태동기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552페이지로 넘어가서 552페이지에 정치구조의 변화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비변사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조선 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구고요. 이 비변사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쓰는
이거를 다 메꿀 수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뭐 비변사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긴 하지만 자 설치, 상설화,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기, 총괄. 자, 그 다음에 구성원, 영양, 그 다음에 폐지. 자, 요렇게. 지금 한 6개 되죠? 요것만 메꿀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설치부터 봅시다. 처음에 설치는 임시기구로 생겼죠. 자, 비변사라고 하는 건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그 관청의 이름 자체가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을 방비한다는 건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거 막는 거. 근데 그 외적이라고 하는 게 일본뿐 아니고 여진도. 그래서 외적을 막는 그런 기구로 설치한 게 비변사고요. 그러면 이 비변사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일본을 막기 위해서 자 중종 때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해요. 삼포. 우리가 일본한테 삼포를 개항해줬죠. 거기에서 일본 애들이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무역 더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걔네들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이제 혼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기구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방을 방비할 일이 생기면 임시기구로 그때그때 설치하는 기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 설치한 게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상설화라는 건 관청을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임시기구였죠. 그러니까 잠깐 일이 있을 때마다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그냥 놔두는 상설기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기구가 된 거는 언제냐? 이거는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자, 명종 때 있었던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역시 일본 애들이, 외변이니까 일본 애들이 또 소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계기로 안 되겠다. 관청을 설치해야지. 그래서 처음엔 임시기구로 만들었다가 이거는 상설화 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둘 다 군사 문제 또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 기구가 확대돼서 국정을 총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확대됐냐? 요거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확대되게 된 거죠. 자, 임진왜란 당시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구성을 했는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그 구성원이, 여기다 써볼까요? 구성원이 전현직 정승판서로 구성돼요. 정승이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말하는 거고 판서면은 6조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차피 중요한 일은 의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전현직 정승판서 중요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중요 인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변사에서는 국방 문제만 논의하고 이제 왕실의 중요한 일이나 나라의 중요한 국정 문제는 따로 이 사람들이 의정부로 가서 의정부에서 따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지만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이왕 모인 거. 그냥 여기서 결정하자. 그래서 이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기구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임진왜란 때부터 기능이 확대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능이 확대된 건 언제냐?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비변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죠. 국방 문제뿐 아니라 국정 문제 전반에 관해서. 자, 그리고 구성원으로는 정승판서, 전현직 정승판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조판서는 제외돼요. 자, 공조판서가 하는 일은 토목공사.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는 공조판서를 빼고 나머지 정승판서, 자, 그 다음에 군영대장, 홍문관 대제하, 그 다음에 뭐 강화 유수,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영향.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 일단 자,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게 되면서 원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구는 뭐였나요? 의정부. 의정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따로 모여서 의정부를 구성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 해. 다 모였으니까. 자, 그래서 의정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고 그 다음에 의정부와 같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끼는 기구가 6조예요. 6조도 약화되죠. 자, 그래서 의정부와 6조가 약화되었다. 자, 그러면 의정부와 6조만 약화된 게 아니고 왕권도 약화됐죠. 자, 그러면 왕권은 왜 약화됐지? 자, 왕권은 왜 약화됐냐면 자, 비변사라고 하는 이
기구의 구성원은 정원이 따로 없어요. 즉 몇 명,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 또는 판서 6명 이런 게 아니에요. 구성원이 따로 없어요. 전현직 관리들이기 때문에 전직 관리 중에 막 왕의 스승도 있고 왕의 뭐 누구도 장인어른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모셨던 관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전직 관리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비변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의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왕한테 보고를 한다면 자, 만약에 그 의정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왕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명만 설득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설득을 하면 되지만 비변사에서 만약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다 반박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결정한 건 그냥 웬만하면 왕이 통과시키는 거죠. 결재.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 6조도 약화될 것뿐만 아니라 왕권마저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비변사가 강화되면, 비변사가 세지면 이런 애들이 약화되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세도 정치 시기에는 국정을 장악하게 되죠, 당연히. 자,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하면 그게 곧 국정 장악이에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은 뭐만 장악하면 돼요? 비변사만 장악하면 되는 거죠.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딱 장악하고 비변사를 쥐고 있으면 국정 전체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국정농단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국정농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못 쓰겠네. 결국엔 안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폐지를 하게 되죠. 자, 이거를 폐지하게 된 건 언제? 흥선대원군 때. 자, 흥선대원군 때 의정부를 부활시키면서 비변사를 약화시켰다가 폐지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알아둬야 되냐, 이런 거 알아둬야 되죠. 설치, 그 다음에 상설화, 자, 그리고 공조판서는 제외됨,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의정부가 6조 약화된다, 왕권도 약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552페이지 비변사. 자, 그 다음에 553페이지 비변사 기능 확대 구성원, 그 다음에 비변사의 기능 확대 결과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타협탐구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변사의 여러 가지 논의사항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문서로 모아놨겠죠. 묶어놨겠죠. 자, 이런 문서를 비변사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변사 등록. 이것도 아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만들 때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비변사 등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사와 전랑의 기능 변질. 뭐 이거는 간단해요. 3사와 전랑은 붕당 정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힘이 세지더니 결국에는 너무 자기 당의 이득만 챙겨서 나중에 영정조 시기 이후에는 사라진, 폐지된, 말하자면 그런 권한이 사라진 거죠. 자, 그래서 3사의 기능, 그 다음에 전랑의 권한 행사 나와 있고요. 점점점 붕당 정치 시기에는 세졌어요. 그러다가 상대당을 비판하고 우리 당의 이득만 챙기는데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변질된 거죠. 자, 그래서 3사의 기능, 3사의 언론 기능은 세도 정치 시기에 사라졌고 폐지돼 버렸고,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뭐 후임자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그런 권한들은 영정조 시대,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폐지되죠. 그래서 이 3사와 이조전랑 또는 병조전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으나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변질되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 오군영, 자, 군사제도의 변화 나와 있죠. 군사제도의 변화. 자, 군사제도의 변화는 여러분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이 표는 굳이 안 그리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557페이지 보시면 군사조직의 변천에서 시대별 변천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 자, 우리는 그냥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만 비교해 볼게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군사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자, 봅시다. 조선 후기, 조선 전기. 일단 중앙군부터 볼까요? 자, 조선 전기.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오위였었죠. 세조 때 완성된 오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용양이, 호분이, 충무이, 충자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오위가 있었고 오위 도총부가 이 오위를 관할하는 관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의 지방군. 자, 조선 전기의 지방군은 영진군이었어요. 영진군은 수영, 병, 영이 마련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군과 육군이 마련되고요. 이 수영과 병영은 지역에 따라서 몇 개씩 설치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영진군 그리고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가 파견되는데, 수군절도사와 병마절도사는 보통 관찰사가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에서 방어체제. 자, 나라를 방어하는 방어체제가 있는데 이 방어체제는 어떻게 달라졌냐 봅시다. 처음에는 진관체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진관체제는 세조 때. 이 진관체제라고 하는 건 지역 단위로 방어하죠. 지역 단위로 방어. 우리 지역만 방어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각 지역에 거진을 설치해서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대규모 적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자, 그래서 재승방약 체제로 바뀌어요. 자, 재승방약 체제로 바뀐 게 16세기 때. 자, 재승방약 체제라고 하는 건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적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각 지역에 있는 거진이 있다고 했죠. 진관체제에서. 자, 그 진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한 지역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한 지역에 모여서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되면 이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서 군대가 커졌으니까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재승방약 체제라고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승방약 체제가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즉 대규모의 적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다시 한번 체제가 바뀌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자, 조선 전기에는 일종의 예비군이 있었어요. 그런 예비군을 잡색군이라고 하죠. 잡색군은 일종의 예비군으로서 자, 원래는 군역의 의무가 없는 노비는 포함되지만 잡색군, 노비는 포함. 하지만 현역 군인인 농민은 제외되죠. 자, 그래서 노비가 포함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원래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군에는 편입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는 중앙군은 오위, 지방군은 영진군, 방어체제는 진관체제에서 16세기 재승방약 체제로 그 다음에 기타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 노비가 포함된 군대가 있었죠. 자, 요렇게 시행이 되다가 이제 조선 후기로 바뀌었어요. 조선 후기로 갑시다. 자, 조선 후기에는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새로 편성이 되고요. 이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는 훈련 도감부터 시작해요. 오군영이니까 5개의 군대가 마련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훈련 도감이 선조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어영청, 인조,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금이영. 자, 요렇게 해서 5개의 군대가 편성이 되죠. 이게 조선 후기의 중앙군인 오군영이고, 자, 그 다음에 마저 써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군대가 마련이 됐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훈련도감하고 어영청. 요 2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요 오군영의 핵심 군영이고요. 자, 요 오군영의 핵심 군영으로서의 훈련도감의 특징은 자, 여기는 직업군인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즉, 급료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삼수병. 자리가 없네. 쓸 자리가 없네. 자, 삼수병과 급료병의 특징이에요. 자, 삼수병이라고 하는 건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포수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조총부대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무기는 활, 칼 이런 거였어요. 말하자면 총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일본은 최신식 포르투갈산
총을 가지고 있어요. 장총을 가지고 있었죠.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조총이라는 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거죠. 나중에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총이 있으니까 이런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이런 식으로 최초의 이 조총 부대가 마련된 게 바로 삼수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금요병, 금요는 뭐냐면 월급, 그러니까 월급 받는 직업군인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직업군인은 모병, 부병? 질문이에요. 이거는 모병이냐 부병이냐. 자, 모병인가요 부병인가요? 직업군인은 모병이냐 부병이냐. 자, 직업군인은 모집한 군대니까 모병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모집한 군대니까 모병이구나. 모병. 의무병은 부병, 모병은 직업군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영청. 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렇게 세 개의 군대는 모두 다 인조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조 훈련도감이 만들어졌을 때는 없었죠. 말하자면 하나하나씩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영청은 자, 만들기는 인조 때 만들었지만 얘는 북벌과 관련된 군대예요. 자, 북벌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좀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가 어느 왕이었어요? 효종. 그래서 요 북벌의 핵심으로 효종 때 강화된 그런 군대가 바로 어영청. 자, 그 다음에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자, 총융청은 북한산성에, 그 다음에 수어청은 남한산성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이영은 오군영의 마무리.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5개의 군대가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건 요거 훈련도감 어영청. 요 특징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 오군영의 특징이 뭐냐? 오군영의 특징 한번 써볼게요. 자, 오군영의 특징은 첫째, 임기응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군영의 특징은 임기응변적. 임기응변적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몇 개가 된 거예요? 5개. 그래서 오군영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5개를 꼭 만들어야지 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이괄해난이 일어났어. 정묘호란 이러면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5개네. 오군영 이렇게 된 거예요. 임기응변적.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 자, 두 번째는 서인 정권의 기반. 자, 서인 정권의 기반이었다. 자,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이 붕당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힘이 세지냐?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핵심 붕당이 말하자면 이제 정권을 차지한 붕당이 서인이니까 서인들이 이거를 내가 하나씩 만들면서 힘을 키워야겠다. 즉, 자,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드는 과정에서 서인의 힘을 키운 거예요. 즉, 서인들의 세력 유지 기반, 즉 세력 기반이 된 게 바로 이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죠. 자, 그래서 오군영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2개, 훈련도감과 어영청. 자, 훈련도감은 이 오군영의 핵심, 금요병 그리고 여기서 삼수병. 어영청은 만든 건 인조 때지만 확대돼서 강화된 건 효종 때 북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5개가 된 거고요. 임기응변적이고 서인 정권의 기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갑시다. 자, 지방군의 특징은 소고군. 자, 지방군은 소고군이라고 해서 새로 편성이 돼요. 자, 소고군이라고 하는 특징은 양천 혼성군이 특징이에요. 자, 소고군의 특징은 양천 혼성군. 자, 양천, 양, 반, 천, 민. 그러니까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양천 혼성군. 자, 양반부터 노비까지 전부 다 섞여 있다. 이런 걸 양천 혼성군이라고 하고요. 이거 왜 소고군이라고 하냐면 중국의 명나라에 척계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척계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나라에 기호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 명나라 척계광의 기호신서에서 군대를 편성하는 방법 중에 소고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편성된 군대라고 해서 소고군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다시 가봅시다. 자, 처음에 진관체제를 실시했다가 진관체제는 지역만, 우리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역 단위 방어체제. 자, 그러다가 대규모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해야 돼. 제승방역체제. 자, 그런데 제승방역체제가 실제로는
대규모 적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자, 그래서 바꿨어요. 다시 자기 지역 지키는 걸로. 그럼 뭘로 돌아간 거예요? 진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진관이 복구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 진관을 복구하면 되지. 진관을 복구하고 이때는 지방군이 소고군이기 때문에 여기를 소고군 체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진관 체제가 복구되고 소고군 체제가 편성되고. 자,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는 잡색군이 조선 전기에만 있었으니까 없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오군형, 소고군, 그리고 진관복구 소고군 체제 이렇게.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군대가 개편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하고 558페이지, 자, 그리고 556페이지, 556페이지에서 오군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 자, 지방군에서는 동그라미 3번 소고군 체제, 진관이 복구되고 소고법에 따라 군대를 재편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장 체제, 제가 여기다 지금 안 썼거든요. 영장 체제. 영장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진관이 복구됐잖아요. 자, 각 지역에 영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편성된 거예요. 파견된 거죠. 자, 진관이 복구됐으니까 자기 지역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영장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군인 장교들을 한 명씩 파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지역의 군인 장교들을 한 명씩 파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다가 그냥 실패, 중단해버린 게 바로 영장체제예요. 그래서 영장체제는 잠깐 실시한 거기 때문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실시를 못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장체제는 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57페이지 지방군은 소고군. 소고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천 혼성군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천 혼성군. 자, 그래서 사렵탐구 밑으로 내려가시면 소고군 체제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군사조직의 변천. 이것도 은근 시험에 잘 나오죠. 각 시대별로 군사제도가 뭐냐.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구서당 10정부터 그 다음에 발해 10위, 고려 2군 6위, 조선전기 5위, 그 다음에 조선 후기 5군형 소고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제도들 잘 물어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의 개편. 여러분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3번 나오죠? 요거는 우리 경제 파트 가서 다시 할 거니까 요거는 패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 지금 두 가지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비변사, 그리고 군사제도.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붕당정치의 변질과 탕평정치. 자, 붕당정치의 변질과 탕평정치부터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상태가 별로. 그래서 좀 땡겨 쉬고, 알겠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정신 맑아질지 모르겠지만 맑은 정신으로 붕당정치 들어가도록 할게요.